자, 우리 네 번째 개인정보 활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데이터 3법으로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 등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트에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는 우리 202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3법인데요. 우리 속칭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자, 개인정보보호법, 앞 시간에 배웠던 개인정보보호법. 두 번째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이라고 하죠. 통칭,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법률을 우리 데이터 3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를 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치 체계의 효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앞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이 명확해요. 그죠? 아까 개인정보와 가명정보가 우리 개인정보법, 즉 데이터 3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빅분기라는 필기시험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정보를 시험 문제 출제했던 출제 측에서도 아직 법 개정이 된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법 개정 전에 있는 문제들이 좀 간혹가다 문제로서 보여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파트 부분에서 아마 시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으로 학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특히 비식별화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산업적 통계, 연구 목적으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식별화 조치 중 가명 정보가 명시됨으로써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역시 가명 정보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를 명시를 하게 됐고, 자, 이전에는 익명 정보의 개념만 도입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요. 그죠? 하지만 이번 데이터 3법의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이 높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용어 정리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건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구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부터 아마 이 부분에서 문제 출제될 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추진 배경을 보시면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가명 처리 기술, 절차, 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명 처리에 대한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뒷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가명 처리 비식별화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가명 처리 비식별화 기술, 우리 개인 법제도, 데이터 3법, 이 전체가 우리 1과목 20문항 중에서 5문항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 절차, 세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단계별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자, 1단계와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두 번째, 2단계는 다시 4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사전 준비 사항이에요. 자, 사전 준비 사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명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가명 정보 활용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어떤 가명 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명 처리예요. 자, 가명 처리는 세부적으로 대상 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 처리 수준, 가명 처리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부동산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우리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걸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개인정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다 뭐 삭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있는데 그 매매 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 아주 말 그대로 강남의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명시가 돼버리면 그 개인정보가 다 빠져 있더라도 그게 어느 구에 누구의 아파트인지 여러분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약간 비식별화 조치해서 범주화한다거나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명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개인정보였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필요 항목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과 가격만 나는 항목을 추출하고 싶어라고 대상 선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험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항목을 만약에 내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나타나게 될까라고 위험도 분석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험도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명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특정을 뭐 암호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될까 수준을 정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명 처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1단계, 2단계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명 정보 처리를 했는데 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고 우리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부적합한 판단이 나게 되면 다시 2단계로 다시 피드백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단계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활용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순서가 바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차 중에서 각 단계별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가명 처리하게 되고 3단계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하게 되고 그게 적정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활용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 포인트고 두 번째는 2단계 가명 처리의 순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대상을 선정하고 위험도를 측정하게 되고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명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가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우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가 관리적 보호 조치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물리적 보호 조치를 우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와 같은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정보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방출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본영 등의 목적으로는 모해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경우,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 경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가 통계 작성입니다.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를 하게 되죠. 두 번째, 과학적 연구는 뭐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인간투자연구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익적 기록 보존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델이라는 것은 가능한 추론인 형태와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정량적인 위험성을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모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 L, T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개인 식별을 좀 어렵게 해낸다. 방법이 뭐가 있냐? K, L, T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각 기법에 대해 정의와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K 익명성입니다. K 익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일정 확률 수준 이상 비식별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옆에 적용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 잘 몰라요. 그죠? 어떤 얘기냐면요. 항목들이 똑같은 항목이 만약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당연히 K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다르겠죠. 하지만 그 항목들이 5개 있으면 그걸 K5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별 가능성이 두 항목이 있다. 그러면 K2 익명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K분의 1만큼 식별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K 익명성이라고 하게 되죠. 자, 여기다 설명드리고 제가 그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L 다양성입니다. 자, K 익명성이 다 완전하지 않죠. K 익명성에 약간의 그 단점이 있는데요. 자, K 익명성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감 정보가 만약에 비슷하게 되면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L 다양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T 금전성이에요. 자, L 다양성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L 다양성을 처리하더라도 특정 분포가 다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레코드, 사람들을 좀 섞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T 근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개인 식별자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삭제를 하고 배포를 해야겠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고요. 근데 연결 공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다른 정보와 서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정보가 바로 연결 정보가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개인을 식별을 하게 되고 연결 공격을 통해서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 익명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지역, 성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동일 항목이니까. 자, 이런 항목들을 K에게 만들어주게 되면 특정 항목 사람을 우리 뽑아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분의 뭐 1분의 K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바로 K 익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똑같은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 지역의 특정 인물을 우리 식별할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K 익명성이 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어떻다고요? 자, L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뭐냐면 이와처럼 민감 정보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특정 지역에 사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L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다양하게 바꿔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요. 자, 위암, 기관지염, 감기 이렇게 막 섞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식별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L 다양성도 다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이렇게 특정 분포가 자, 금액이 보시면 자, 300, 400, 500 이렇게 특정 분포가 한 곳에 몰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분산해 주는 것이 T 근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 가지 레코드 값을 섞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분포를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T 근접성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M 유일성이 있는데요. M 유일성은 K 익명성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들은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특정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예를 들면 5 곱하기 6으로 된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값들이 취해져 있는 위치 값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 측정 값들의 분포가 서로 최소화해야지만 우리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K 익명성을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 중에서 M 유일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범위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의 정의,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역시 우리 기출문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자, 익명성 검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모델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K 익명성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고요. L 다양성은 뭐냐면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성이 비슷하면 그 사람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T와 3번과 4번은 올바른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꼭 기억해야 할 출제 포인트 보시면 우리 가명 처리, 우리 절차, 우리 4단계, 또 그 두 번째 단계 다시 4단계로 구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프라이버시 모델 중에서 3가지가 있었죠. K, L, T, 그죠? 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아까 그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경우 있었죠. 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에 관련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이 뭐랑 정리하시냐면 나중에 비식별화 기술과 같이 정리하시면 자, 1과목은 어떻게 보면 전략 과목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그 기본 점수보다 많이 부여를 받고 득점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1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학습했던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에, 빅분기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우리는 2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죠. 파이썬과 R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마 처음으로 통계 패키지라는 걸 접하신 분들한테는 우리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기를 준비할 때 미리 조금씩 좀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본선에 가서, 즉 실기시험에 임하실 때 약간 편안하게 그 잘못된 오류 등을 바로잡으면서 정답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을 선택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 실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과 파이썬 둘 다 오픈소스고 그 다음에 아주 방대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용어 상박 50대 50 정도의 우리 통계 패키지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툴이 뭘까? 통계 패키지 툴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R과 관련해서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하게 될 건데요. 그 R과 파이썬은 태생부터 출발점이 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R이라는 것은 자, 통계 분석 목적을 갖고 있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고 파이썬은 말 그대로 범용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은 R을 좀 많이 만지게 되고 다루게 되고 일반적인 범용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파이썬을 많이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R이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대부분 R을 하다가 파이썬을 가는 비율이 있고 파이썬을 가다가 R을 가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R에서 파이썬을 가는 비율보다는 R에서 파이썬을 가는 비율이 파이썬에서 R로 가는 비율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R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파이썬으로 종착점을 찍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필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필기는 자, 저랑 같이 충실하게 하면 거의 다 100%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기 준비를 필기할 때 조금씩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자, 그래야지만 본선 필기를 끝나고 바로 실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 과목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자, 우리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 정의가 나오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단순한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자, 수집과 정형과 처리와 분석과 시각화. 자, 이게 하나의 커다란 집단의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거는 물론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정의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쪽 부분은 그냥 쭉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시험 포인트는 뭐다? 자, 하둡을 둘러싼 하둡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에코시스템들의 기능들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 플럼, 스크라이브, 척와, 스쿱, 하이오, HBase, 카산드라, 임팔라, 타조. 자, 이런 것들의 그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죠. H카탈로그, 하이브, 픽, 스파크, 하우, 오지, 우지, 주키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의 에코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관심 있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집과 정제 각각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그 중요한 단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둡이라는 것은 HDFS와 우리 맵리듀스라는 두 개의 코어로 구성된 자, 소프트웨어죠. 그죠? 하지만 이 하둡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둡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개념에서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좀 더 그 세분화하게 되면 초인공지능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학습하셨죠. 그죠?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준지도학습. 자,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지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개인법 제도. 자, 제가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개인정보법 제도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출제될 게 많아요. 일단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그죠? 우리 그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법조문들, 원래 꼭 그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련돼서 우리 그 정보의 주체업 동의 없이 우리 수집하는 경우 꼭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한 개인정보 수집할 때 필수 고리사항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고리사항 4가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정보 수집 제한 파트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는 문제, 자, 기준문제도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여기 기본적인 제가 수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별로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개인정보 활용이에요. 우리 데이터 3법, 3가지를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 했죠. 개인정보법, 자, 정보통신망법, 세 번째 신용정보법 관련해서 우리 데이터 3법이라고 했고요. 자,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이유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 3법의 준수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준수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제가 4단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옛날에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을 학습하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가다 우리 저번 차시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시험 다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20년 5월에 개정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시험 문제에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명칭이 살아있는 지 오래됐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자, 단계별로 알고 있는 것 또 이 단계 가명 처리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히 자, 기억하고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명 정보의 안전관리 3가지 조치가 있었죠. 관리적 보호 조치가 있었고 기술적, 물리적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의 자, 프라이시 모델의 대표적인 3가지 K, L, T, K 인명성과 L 다양성과 T 근접성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자, 비식별 기술이 더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즉 1과목 문제에서 거의 5문항이 이 파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점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자,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공공섹터, 민간섹터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단일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자,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 필수 이수 과목, 사이버 이수 과정 중에, 자, 개인정보법,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계속적으로 아마 세뇌 문제, 우리 1과목에서 출제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